어머니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이제야 꿇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8회를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내가 차가운 묘비 앞에서 아이처럼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서울 한복판의 높은 빌딩을 세 채나 가지고 있고 수백 명 직원이 다니는 회사를 일군 사람. 신문 경제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강연장에서는 박수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 작은 묘비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서는 대표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나는 참 초라한 아들입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묘비를 마주할 용기.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산을 올랐습니다. 헐떡거리며 숨을 골라보니 작은 봉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잡초 사이로 겨우 모습을 드러낸 묘비. 손가락으로 묵은 이끼를 쓰다듬어 떼어내자 오래된 글자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최애 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자 내 인생 내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름. 어머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습니다. 많이 늦었지요. 바람이 한번 산허리를 훑고 지나갑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까치가 다시 한번 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마치 이제야 왔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온 한 늙은 아들의 너무 늦어버린 고백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최민철, 올해 68살입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입니다. 도심 한복판, 높은 빌딩 사이로 차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3층 사장실. 이곳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자동차도 빌딩조차도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3건의 회의가 잡혀 있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사장님, 오후 2시에 은행장 미팅 있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알려줍니다. 알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봅니다. 숫자, 또 숫자. 매출, 이익, 손실, 투자. 평생을 이 숫자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나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들어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 공허함이 가슴 한편을 짓누릅니다. 문득문득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 낡은 기와 지붕이 있던 그 집. 마당 한쪽에 감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서 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곤 하셨습니다. 민철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하고 조금은 쉰 목소리. 하지만 손을 뻗어보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추석 연휴에 고향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고향 땅을 밟을 용기.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그 산을 오를 용기. 묘비 앞에 무릎 꿇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조용합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냅니다.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십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아무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자꾸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빌딩 세 채,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 신문에 실린 내 이름. 그게 전부입니까?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주소록을 내립니다. 동생 이름이 보입니다. 동생은 아직도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 라고 물어야 할까요? 엄마 산소는 괜찮아? 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을 나는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은 환합니다.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빌딩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공허함은 오직 한 가지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전화벨이 울린다. 비서의 목소리. 사장님, 내일 아침 일정 확인드립니다. 응, 알겠네. 나는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멀어진다. 고요한 밤, 시골 마을,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춘다. 내가 12살이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막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논둑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진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빚이 쏟아졌습니다. 논도 밭도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나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막내 여동생은 그때 겨우 5살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마당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아, 일어났니? 밥 먹어라. 어머니는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밭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고추 따기, 마늘 캐기, 모내기. 허리를 굽혀 온종일 일하고 오시면 등이 다 굽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공장에 가셨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간 작업을 하고 오셨습니다. 돌아오시면 늘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철아, 자지 말고 기다렸구나.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빵 한 봉지, 사탕 몇 개. 공장에서 받은 간식이었습니다. 너희들 먹어라. 어머니는 당신은 드시지도 않고 우리에게만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친구들은 다 새 옷 입는데 나는 왜 맨날 형 옷만 입어야 돼?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엄마가 무능해서. 그 말을 들으면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민철이네. 엄마 또 파출부 가셨대. 민철이 도시락 봐봐. 반찬 하나도 없어. 나는 창피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을 숨기곤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철아, 도시락 맛없니? 반찬을 남기고 오더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니는 한참을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도시락 반찬이 늘었습니다. 계란 반쪽, 김 한 장. 작은 것이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것을 덜어 넣으신 거라는 걸.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교복을 맞춰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철아, 새 교복 사줄 돈이 없구나. 엄마가 만들어줄게.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만든 옷 같은 거 안 입어.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봉틀 위에 얹혀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 교복을 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남의 집 옷수선을 해서 번 돈으로 사신 거라는 걸. 민철아,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한다. 커서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그때 이미 잘못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 마음이
평생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바람 소리, 까치가 운다.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천둥 소리, 빗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문 닫히는 소리. 20살이 되던 해 나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아버지와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싸운 겁니다. 민철아,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 사는 길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요. 크게 성공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업? 그게 뭐가 대수냐?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공무원이 제일 좋다. 매달 월급 나오고 정년까지 보장되고.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민철아, 지금 무슨 말을. 진짜예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장 다니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 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는 무능한 사람이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 나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거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는 상관 안 한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민철아, 나는 멈춰 섰습니다. 돈 좀 가져가라.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당분간은 쓸 수 있을 거다. 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돈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잘 가거라.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우리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불빛.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혼자 앉아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나는 가야 돼.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집도 어머니도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늘 핑계를 댔습니다. 바쁘다. 아르바이트 해야 한다. 시험 준비 중이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철아, 잘 지내니? 밥은 챙겨 먹니? 네, 잘 지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 밤 빗속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버스 소음만 남는다. 멀어지는 고향. 해시태그 5단계 중년기의 삶브루 텍스트용. 도시의 소음. 공사장 망치 소리. 사무실 전화벨.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35에 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책상 3개, 전화기 1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회사는 흑자를 냈습니다. 5년 뒤에는 직원이 20명이 되었습니다. 10년 뒤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45에 강남의 첫 번째 빌딩을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맨손으로 일군 성공 신화.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이 쌓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올리셨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민철아, 축하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많지 않지만 받아라.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신랑 어머니 혼자 오셨네. 옷차림이 좀. 나는 어머니를 구석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2, 딸 1.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국 유학도 보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셔.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모셔오지 않은 겁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엄마, 집이 좁아서 모시기 힘들어요. 다음에 모실게요. 어머니는 늘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괜찮다. 너희들 바쁠 텐데.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두 번째 빌딩을 샀습니다. 55에는 세 번째 빌딩.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100억, 200억.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술을 마셔요? 그냥.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그래.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래. 건강 챙기고. 네.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는 말 왜 못했을까? 내려오라는 말 왜 못했을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었습니다. 일에 치이고 약속에 쫓기며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엄마가 쓰러졌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어디? 병원? 응. 당장 내려와. 상태가 안 좋아. 나는 그때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2천만 달러짜리 계약. 형, 지금 당장 와야 돼. 동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미안, 회의가 끝나면 갈게. 내일 아침 일찍. 형?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엄마가 돌아가셨어.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형이 오기를 기다리셨어. 마지막까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이름 부르시다가 그냥 가셨어.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장례식장 조문객 발소리. 낮은 독경 소리. 향 타는 냄새.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집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녹슨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가지가 많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 오래된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불을 개보니 솜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베개는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 대학 등록금 200만 원 밭 팔아서, 민철이 하숙비 30만 원 파출 부일, 민철이 책값 5만 원 공장 야간 수당. 아래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철이 군대 입대 20만 원 고추 팔아서, 민철이 제대 선물 10만 원 마늘 팔아서, 민철이 사업 자금 500만 원 집 한쪽 팔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철이 결혼 축의금 100만 원 1년치 저축. 민철이 큰손자 돌잔치 50만 원. 민철이 둘째 손자 100일 30만 원.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보낸 생활비 쓰지 않고 저축. 손자들 학비로 쓸 것. 은행 통장도 있었습니다. 3개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각각 달랐습니다. 큰 손자, 둘째 손자, 손녀. 어머니는 내가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손자들 이름으로 저축해 놓으셨습니다. 통장을 보니 마지막 입금 날짜가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 빈 페이지에 어머니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이 동네를 벗어나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기쁘다.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다만 가끔은 엄마 생각해 주렴.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좋으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엄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방 안가득 어머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손때 묻은 빗, 남은 약 봉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이 몇 벌 안 되었습니다. 전부 낡고 빛바랜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깨끗하게 개어진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새 한복이었습니다. 종이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철이가 다음에 오면 입으려고 사놨음. 손이 떨렸습니다. 한복을 펼쳐봤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싼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마도 큰 결심이었을 겁니다. 엄마, 나는 그 한복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햇빛 냄새.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던 그 이불을 덮고, 어머니가 베셨던 그 베개를 베고,
밤새 울었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실컷 울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친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고요한 밤, 새벽 산속, 새들이 지저긴다. 발걸음 소리, 거친 숨소리.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설 용기가. 하지만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1시간을 올라가야 하는 길. 숨이 찼습니다. 68배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는 이 길을 얼마나 자주 오셨을까? 산소 관리하시려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에 4번씩 이 산을 오셨다고. 명절마다, 어머니 생신마다. 혼자서 이 험한 길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을 올라 드디어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분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좀 자라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잡초를 손으로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갔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하셨겠지. 내 무덤 앞에서. 아니, 어머니에게는 무덤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만 있었을 뿐. 잡초를 다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한 글자 한 글자 닦았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 너머로 천천히 아침 햇살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민철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많이 늦었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효도다운 효도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딩 세 채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 10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손 한 번 더 잡아드리고 밥 한 끼 더 같이 먹는 게 진짜였는데. 소리쳐 울었습니다.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공만 쫓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살 때 그 비 오던 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말.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 전부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가 평생 흙을 만지시며 살았듯이 이제야 알겠어요. 흙처럼 묵묵히 나를 키워주셨다는 걸.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봄바람 같은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민철아. 엄마는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단다. 이제 그만 울어라. 엄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물 때문에 세상이 흐려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살면 된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란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비를 안고 울었습니다. 68. 회사 대표, 강남의 큰손, 성공한 사업가, 그 모든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그저 한 명의 아들로 돌아가 실컷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이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엄마가 살아오신 것처럼 저도 이제 남을 위해 살게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야 너무 늦게 겨우 꺼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속삭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엄마도 사랑한다, 민철아. 산새가 운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산을 내려오는 발소리. 멀리서 마을 종소리. 새벽 공기 소리.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올라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밭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민철이 아니가? 어머니 산소 다녀왔나? 네, 할머니. 잘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다.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말이다. 평생 너 자랑만 하셨어.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빌딩도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단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고 낮은 지붕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여전히 그대로인 고향 마을.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집에. 집이요? 진짜 집.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숫자 너머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을 키워준 부모님들. 나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최기념 도서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내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 사랑한다. 네, 아빠가?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 사랑한다. 늦었지만 전화 너머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정말 짧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정작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목소리 한 통입니다. 함께 밥 먹는 그 평범한 시간입니다. 손을 잡아드리는 그 작은 순간입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숨쉬고 있을 때, 손 잡아줄 수 있을 때, 목소리 들려줄 수 있을 때, 늦기 전에. 여기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돌아온 한 늙은 아들의 너무 늦어버린 고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효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 마음속 오래된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 극장 이하를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휴먼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천천히 올라온다.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 페이드 아웃. 라디오 극장 이하를 구독하시면 매주 진한 감동과 여운을 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밤 전화 한 통 어떠세요?